네, 안녕하십니까. 증시 최전선 뉴욕과 서울의 이승석입니다. 대한민국 투자의 중심, 증시 최전선 뉴욕과 서울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최전선 마켓 이슈 투데이에서는 긴급하게 현재 원유 가격이 직전 저점을 이탈하면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유럽 증시가 좀 큰 폭으로 좀 밀리고 있고요. 개장 전 미국 선물 지수 동향도 좋지가 않습니다. 원유 가격의 급락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을 긴급하게 분석할 예정이고요. 또한 이미 저희 시간을 통해서 제약바이오 업종은 올해 상반기에 투자 유망 업종으로 대표적으로 꼽은 종목군이죠. 오늘 그 시세가 더욱더 강하게 분출되면서 시장의 하락을 막아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상승 추세로 돌입 가능성도 있는지 이런 부분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고요. 또 투자 유망주 옥석 가리기에 나서 보겠습니다. 투자 월드컵은 이제 서서히 조별 수익률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투자 수익률 상위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보고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와운의 베스트 파트너 코너에서는 오늘도 투데이 베스트 3 종목 분석이 있고요. 여기에 관심 종목 대기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연초 증시가 뒤숭숭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잘 정리정돈이 필요하겠죠. 저희하고 함께 투자 전략을 잘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두 명의 전문가 함께합니다. 백진수 파트너 윤보원 PB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또 두 명의 전문가와 시장 얘기에 앞서서 박세진 PB가 오늘 이슈 쟁점 브리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세진입니다. 연초부터 중국이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 조금 한숨 돌릴만 하니까 또 이제 유가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전 세계 시장 발목을 잡는 흐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 내내 저희가 국내 시장과 전 세계 시장을 걱정했었던 그 재료들이 연초부터 또 강하게 시장의 걱정거리로 수면 위로 떠오르는 흐름들이 역력한데요. 해는 바뀌었지만 봄은 오지 않았다라는 레포트 제목들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언제쯤 우리 시장에서 이런 걱정들 좀 마음 편하게 시장에 대한 성장성만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이 될지 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오늘 증시 최전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좀 시장이 어려울 때면 터지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시점에 꼭 어김없이 나타나는 악재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북 리스크 같은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발발이 되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오늘 11시경에 북한이 이제 12시 30분에 중대 발표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자마자 역시 시장 변동성 일시적으로나마 초래가 됐었던 부분, 아마 장 시작하고 난 뒤에 강한 좀 상승세를 보이던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부분들이 또 시연이 됐었는데요. 역시 학습 효과나 모든 과거 경험들이 다 뒷받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쉽게 좀 자리를 내주지 않는 흐름들 보였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투심도 탄탄하게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는 반증이 될 건데 역시 과거 살펴보면 대북 리스크 같은 경우가 부각이 되게 되면 오히려 플러스 마이너스 5일간 앞뒤로 살펴봤을 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시장에 안 좋은 쪽으로의 변동성보다는 오히려 묵은 악재로서의 어느 정도 방향성을 돌리는 역할들을 그동안 했었다라는 과거의 케이스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여러 가지 북한이 만들어내는 이슈들이 있겠습니다만 핵 관련된 핵실험 이슈들 그리고 미사일 발사 이런 부분들은 당일 변동폭 자체도 요새는 또 크게 못 만들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잘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현재 시장 자체가 또 이제 유가 쪽으로 글로벌 증시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국내 증시만 본다고 하면 아주 분위기가 좋은 흐름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계속해서 저희가 좀 걱정하고 있는 거래소와는 대비되게 개별 종목 중심에서는 또 제약바이오 업종이 아주 강력한 시세를 좀 연출해 내면서 시장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의약품 지수를 살펴보면 이전 7월에 세웠었던 10,000포인트 가까운 지수에 이제 한 7% 업종 지수 좀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가총액 상단에 있는 또 종근당이라든지 녹십자 같은 업종 기업들의 또 강력한 또 상승세가 바통 터치가 되게 되면서 제약바이오는 지금 연일 신고가 갱신을 좀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접근이 계속 유효할지 그리고 옥석 가리기를 어떤 식으로 진행해 나갈지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살펴볼 이슈에 대해서는요, 북한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증시 선방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미 더 지나간 이슈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펼쳐지고 있는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 특히 이제 유가가 다시 좀 이제 시장을 쥐고 흔드는 흐름입니다. 이런 부분들 좀 시장 점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주가 지금 아주 강력한 또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죠. 장기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그리고 이 안에서 저희가 지금이라도 좀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종목은 어떤 쪽으로 좀 접근을
접근을 해야 효율적인 좀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개별 종목 시장이 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업종 탑픽에 대해서도 좀 논의하는 시간 꼼꼼하게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세진 PB 수고했고요. 잘 들었습니다. 시장 얘기를 좀 풀어봐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원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준비한 오늘 다룰 주제는 아까 박세진 PB가 설명을 해줬죠. 여기에는 이제 유가 얘기가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유럽 증시가 유가 하락 영향, 표면적인 이유는 북한 핵실험 리스크가 반영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거보다는 유가 급락이 더 중요한 원인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잠깐 지금 현재 원유 가격 동향 시세를 좀 보게 되면요. 지금 브렌트 크루드 오일 선물, 이 브렌트유 선물은 현재 4.2% 급락세를 보이면서 최근 12월 달 저점을 이미 오늘 이제 붕괴를 하고 있고요. 물론 좀 더 시간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가격이라면 그렇습니다. 크루드 오일 선물도 지금 현재 전저점이 이탈돼가지고 배럴당 34.76달러, 지금 현재 3.4% 정도의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현재 유럽 증시가 대부분 속락세를 보이면서 독일 증시가 지금 현재 1.8% 정도, 영국도 마찬가지 비슷한 정도 수치로 밀리고 있고요. 프랑스 증시는 1.9%, 그다음에 이탈리아 증시는 2.2% 밀리는 등 좀 비교적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원유 가격의 하락, 과연 우리 증시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먼저 좀 긴급하게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백진수 파트너부터 이 영향을 좀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 유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는 우리 시장에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유가가 빨리 좀 반등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유가 하락이 오히려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되는 거 아니냐, 비용이 감소되는 효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물론 산업적으로 타격받는 것보다 오히려 수혜를 받는 부분이 더 많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자원국들의 어떤 재무 리스크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금융시장에서 이제 요동을 칠 수 있는 부분이고, 외국인들의 비중이 많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보는 거기 때문에 유가의 하락은 크게는 이제 글로벌 경제 상황 하에서 이런 자원국들의 어떤 재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고, 또 디폴트에 빠지는 국가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계를 하고 좀 조심히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정적인 영향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윤모 PB도 이 문제 좀 짚어주시죠. 네, 사실 지금 유가가 이렇게 크게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내일장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새해에 있어서 이제 중국발이다 얘기가 나오면서 국내 증시도 좀 타격을 받는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사실상 그 내면을 봤었을 때는 중국발 쇼크보다는 유가가 작용을 했었던 게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유가 역시 이제 상품군에 하나 속하는 그런 자산이다 보니까 여기에 있어서 가격 측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공급과 수요라는 그 이론 자체가 그냥 형성이 될 텐데요. 지금 현재의 모습에 있어서는 공급만이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는 별 어려움이 없다, 별로 걱정할 것이 없다, 이런 상황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실상 글로벌하게 봤었을 때 신흥국들의 경기가 좀 둔화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상황에서 봤었을 때는 공급과 수요 양쪽 측면에 대해서 다 좀 걱정스러운 모습입니다. 근데 공급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지역적인 리스크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란과 사우디에 관련돼서 이게 정치적인 것이 종교적인 것까지 가게 되고 확산이 됐었을 때, 과연 이란이 취할 수 있는 거에 있어서는 산유에 대해서 증가를 하면서 자금을 모으지 않을까, 그렇게 덩치를 키우지 않을까라는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을 했었을 거라고 판단을 했었었는데, 아직은 조금 더 하락을 할 수도 있는 리스크가 남아있다라고 지금 보여져서, 이거는 국내 증시뿐만 아니고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도 그렇게 좋은 영향은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가가 지금 반등이 요원한 가운데 이런 얘기는 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결국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지 않는 한은 유가가 강하게 반등하기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전쟁이 터지기 전에요. 예.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일이 봤었을 벌어지지 때는 않는다면, 네네. 그냥 단순한 수요 공급만 논리로만 볼 때는 반등의 요인이 별로 없다고 우리가 이렇게 인식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에 있어서는 사실상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보통 통상적인 이야기였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란 쪽에서 오히려 본인들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산 금액에 대해서 규모를 더 키우기 위해서의 방법으로
원유에 대한 그 증산을 선택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전쟁 자체가 그 하락에 대해서 더 유가 하락을 끌어내릴 수 있는 요인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겠죠. 박세진 PB도 지금 현재 유가 급락에 따라서 이 유럽 증시 및 선진 증시 쪽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게 우리 증시 쪽에 미칠 영향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1차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글로벌 증시의 좀 그 온도가 그대로 고스란히 좀 전해지겠지만 조금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연초에 그 바로 이제 중국이 아주 극단적인 지수 하락폭을 만들게 되면서 그 인접국이고 그 가장 그 동조화가 심한 국내 증시의 그 첫날에 그 큰 변동성을 만들어냈던 부분들은 당연히 시장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지만 저희가 첫 시간 그 올해 첫 방송에서도 사실 이 중국의 이슈 자체를 좀 내부적인 수급 이슈로 치부한다라고 그러면 오히려 지금 시장의 바로미터는 유가라든지 그 중국 그 자본시장이 아니라 위안화 레벨에서 찾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영향력 그쪽이 훨씬 클 테니까요. 근데 그 지금 이란과 사우디가 주말 사이에 그 국교 단절과 전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정학 리스크까지 번질 수 있는 아주 그 갈등의 첨예화를 좀 보였을 때 그 글로벌 그 자산 그 분석 그 보고서들의 공통적인 뷰 자체가 이제 과거에 그 중동 지역의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발했을 때 국제유가의 상승폭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 수 있었느냐. 그래서 심지어는 70불까지 극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상승하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들이 그 주말 새에는 계속 나오다가 오히려 이제 주중에 펼쳐놓고 보니까 이란과 사우디가 무력 충돌보다는 서로 생산량 증대를 통해서 서로 이제 치킨 게임을 통해서 서로 이제 너 죽어라 하는 예. 거네요. 예.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국제유가를 급락시키는 이슈로 지금 그 화요일부터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 작년 그 11월 이후에 국제유가 급락 소식에 가장 민감하게 동조했었던 유럽과 미국 증시의 흐름을 첫 번째로 상기할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오히려 중국 시장의 반등하고 같이 조금 궤적이 멀어졌었던 그러니까 디커플링이 오히려 그때 나왔었던 부분을 좀 생각을 한다라고 그러면 1차적인 부분에서의 여파는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여진을 내일은 받겠지만 오히려 지금 중국발 리스크에 조금 그 얼어붙어 있었던 투심 자체는 의외로 또 풀릴 수도 있는 그 개연성을 찾아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박세진 PB의 생각은 지금 선진 증시의 약세에 대비해서 네. 지금 상대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우리 증시가 거래소 같은 것도 조정은 받지만 견조하거든요. 나름 예. 다른 나라 비해서는요. 네네. 그럼 중국하고의 연동성이 더 강해지면은 오히려 큰 조정에 대한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글로벌 그 걱정의 양대 축 자체가 그 중국발 경기도나 그리고 이제 국제유가 하락을 통한 그 중동국들의 이제 재정 불안 요 두 가지 축으로 있다고 그랬을 때 무게 중심이 그쪽으로 그 지금 이제 그 중동 지역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아주 그 극단적인 좀 그 우려 섞인 시선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환경이 오히려 국내 증시에는 조금 더 우호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역으로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일단 뭐 긴급하게 유가 급락에 따라서 현재 유럽 증시와 또 미국 개장 전 선물 지수 동향이 좀 비교적 큰 폭으로 밀리고 있는데요. 이 영향부터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물론 뭐 전문가의 시각이 다소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이 문제 내일 증시에서 우리도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대비를 할 필요는 있다. 근데 문제는 오히려 중국 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단기적으로 우리 증시에는 더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증시가 그 상황을 잘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요. 물론 지금 현재 거래소 같은 경우는 조정 양상을 받고 있고 오히려 코스닥은 지금 현재 반등 중에 있죠.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는 지금 같은 아시아권 내 그리고 유럽과 미국 증시의 조정폭 대비해서는 나름의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증시에서 거의 유일하게 연초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 쪽은 지금 코스닥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원인도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국내 증시에 오늘 또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이유를 먼저 또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진수 파트너부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지금 현재 시장을 보게 되면 거래소와 우리나라 시장이 강한 게 아니라 또 거래소와 또 코스닥을 비교했을 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도 같은 경우에는 시황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주가가 글로벌 증시가 약세를 보이면 같이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중성주들 같은 경우에는 유가와 관련해서도 유가 하락 피해주보다는 유가 하락 수혜주가 오히려 더 많이 포진이 돼 있다는 점 코스닥에는 그리고 또 코스닥 내에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포진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어느샌가 바이오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종분당
이게 또 바이오시밀러 그 일본 기술 수출 계약 이후에 또다시 한번 지금 바이오 섹터 쪽으로 강한 매기가 형성이 되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천수답 같은 시장에서 이런 성장성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바이오주 쪽으로 또 수급이 몰리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바이오주들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는 이런 효과 이런 것까지 이제 본다면은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강한 시장을 뽑으라면 또 코스닥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이슈적인 부분이 좀 효과를 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윤범 PB도 지금 현재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까지 불거졌고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식시장이 그래도 나름의 선방을 하고 있는 이 원인부터 좀 분석 좀 해주시죠. 네, 뭐 북한이 오늘 뭐 중대 발표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상 참 시장이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견조하게 코스닥 시장이 좀 버텨준 것 같은데요. 1월 효과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좀 톡톡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대외적으로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아까 저희가 다뤘었던 유가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환율 문제일 텐데요. 지금 만약에 대외적인 리스크가 있었을 때 환율에 있어서는 사실상 엔화를 제외하고는 다 모두 달러 대비로 굉장히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 쪽을 봤었을 때 중국에서의 그 역의 환율이 그 실제적인 현물 환율보다도 더 심각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봤었을 때 중국에 대한 것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렇게 역의 환율에 있어서 중국이 그 위안화 절하가 나타나고 있었을 때는 사실상 우리나라 증시를 봤었을 때는 거기에 있어서 작용을 하는 것은 굉장히 방어주 선호의 자세였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을 봤었을 때는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그 업종들이 굉장히 그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성장주 섹터에 대해서의 기대감이나 아니면 이 기대감이 실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 좀 반증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한동안은 이 섹터에 대해서의 그 지속적인 그 관심은 계속해서 가져가 볼 만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부 성장형 종목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전체적으로 착시 효과성으로다가 강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까? 착시 효과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상 코스닥에 있어서는 성장주가 이끌어갈 수 있을 만큼의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그렇다면 생각합니다. 만약에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제약바이오나 이 성장형 섹터 쪽도 오르다 보면 조정이 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뒤늦은 조정의 폭이 굉장히 극심해질 수도 있다고 역으로 들리는데요. 사실상 봤었을 때는 오늘 막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 움직임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었던 분들도 쉽사리 그 손이 나가지 않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대표님께서 말씀을 주셨었던 것처럼 거기에 있어서의 그 큰 폭의 조정을 경험하셨었던 분들이 굉장히 있으실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과거의 그 데이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지만 위안화 약세나 아니면 글로벌 증시에 있어서 불안감이 있었을 때에 흔들렸었던 섹터가 오히려 반등을 해주는 것을 봤었을 때는 저는 하락의 폭에 있어서는 좀 제한적일 거라고 오히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PB가 보기에 지금 이제 우리 증시 그래도는 뭐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잘 버틴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뭐 성장형 섹터 쪽인 이 중소형주, 특히 코스닥 지수는 거의 전 세계 유일하게 지금 연초에 오르고 있는데 또 이것도 원인을 우리가 좀 규명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뭐 코스닥 지수 자체가 업종 구성 그 지수 구성폭 자체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면은 바이오 업체들 그 셀트리온을 위시해서 많은 그 시가총액 상위 업종들이 그 제약 바이오 섹터로 포진이 돼 있다라는 부분 과거에 IT 중심에서 이제 그 바이오 쪽으로 많은 그 시가총액 지각 변동이 진행이 됐었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거래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뭐 삼성전자와 같은 블루칩군들이 그 큰 폭의 하락폭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또 그 시가총액 100위권 내에 그 종근당 같은 그 기업들의 그 상한가가 사실은 시연이 되다 보면 전체적인 그 지수 하락폭 자체를 역으로 그 아주 업종 시가총액 5%밖에 안 되는 제약 업종이 의약품 업종이 그 전체 그 시장의 방어 역할을 하는 역할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 저희가 전체적인 지금 거래소가 당분간 어려울 거라고 보는 이유랑 사실 결부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아주 명확하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계속해서 연간 전망을 할 때 거래소가 올해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그 첫 번째 근거로 계속해서 그 전체 무역 교역량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 작년 같은 경우가 이제 1조 달러가 이제 깨지기 시작을 했었는데 2000년대 중반부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액과 수입액 총 합산이
그 전체 우리나라 시가총액하고 아주 유사한 수준을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1조 달러가 이제 1,000억을 돌파하기 시작했었던 그 2007년도부터 우리도 이제 그 거래소 시가총액 1,000억 시대가 이제 열리기 시작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 부분이 이제 9,000억대로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거래소의 시가총액과 갭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부분은 다 이제 아실 것 같은데, 결국에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12대 주요 수출 품목에는 포함이 돼 있지 않지만 의약품과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아주 독보적인 그 수출 성장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 우리가 뭐 고퍼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뭐 쏠림 현상을 계속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규모 그 개방 경제를 표방하는 그 국내 경제 특성상 아무래도 그 수출의 그 성장성이 남아있는 그 불씨가 살아있는 섹터 쪽으로 돈이 몰리는 건 아주 지극히 당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얼마 안 되는 그 불씨가 살아있는 쪽에 몇 배의 멀티플을 부여하고 얼마만큼의 밸류에이션을 허용할 거냐는 그거는 결국에 이제 시장의 몫인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의약품 합치게 됐을 때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성장폭만 3.3배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7배 가까운 성장을 좀 진행을 하게 됐죠. 그래서 다 모든 그 주요 수출 품목들이 역신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10년 동안 연평균 이제 15%, 20%의 성장을 지속을 하면서 3배, 그 7배 가까운 성장폭을 이뤄 나가고 있는 섹터 쪽으로 돈이 몰리는 쪽을 우리가 테마성 움직임으로 치부하면 지금 시장에 완전히 좀 동떨어진 그 시각을 갖게 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우리 그 전통적인 효자 역할을 했었던 그 수출 주요 품목들의 급격한 반등이 진행되지 않는 한 그 대한민국 시장은 어려워도 쏠림 현상은 이들 불씨가 남아있는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업종들이 결국은 시장의 쏠림 현상이 전체적으로 시장 지수 동향을 놓고 본다면 이런 상대적 견조함을 만들어주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상대적 견조함을 만들어주지만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그 큰 덩어리에서의 레벨 다운은 이런 부분들은 감내를 해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시장은 그 안에서 제한된 자금들은 숨쉴 구멍을 찾아서 움직이겠죠. 이러다 보면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길까봐 좀 걱정이네요. 제약 바이오를 가지고 있는 자와 없는 사람의 이런 그 괴리감. 그죠? 그게 사실은 증시채전선을 열렬하게 시청하시는 투자자분과 그렇지 저희 않은 방송을 보신 분들은 뭐 한정복 씨도 가지고 계시겠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나온 그 긴급 속보인데요. 미국의 12월 ADP 민간 고용 동향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해서 발표가 됐다고 현재 나와 있습니다. 25만 7천 건으로 발표가 됐는데 당초 예상치는 19만 2천 건인데요. 미국의 고용 동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 문제가 별다르게 지금 현재 미국 증시 개장 전에 분위기를 뒤바꿔 놓지는 못하고 있는데 미국 경제 지표 자체는 양호하게 나오고 있네요. 저희는 지금 현재 유가 급락에 따른 국내 증시의 영향과 또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가 잘 선방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고요. 이제 오늘 주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약 바이오 업종 다시 한번 좀 조망해보고 전망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문제는 이거죠. 단기적으로 너무 시세가 변동성이 강해지게 되면은 단기적인 움직임은 국한되고 빠른 손놀림, 그야말로 제한적 반등 후에 또 빠른 그 차익 실현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 오히려 역으로 또 피해를 보는 사례가 생길 수 있겠죠. 과연 제약 바이오 업종 장기적인 상승 추세와 그러니까 이 단편적으로 뭐 열흘, 뭐 한 달, 요 정도의 움직임이 아니라 뭐 최소한 5, 6개월, 뭐 적어도 뭐 1년 정도 이렇게 중장기적인 추세적인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본격적으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범 PB부터 좀 답을 좀 주시죠. 네, 지금 뭐 앞서서 좀 설명을 해주시긴 했었는데요. 사실상 오늘 장에 봤었을 때는 뭐 화장품이나 바이오나 이렇게 봤었을 때는 작년에 1분기 때 그 주목을 받았었던 업종들이 다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제약 바이오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예전에는 한미약품이 있는 자와 한미약품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약 바이오에 대한 그 종목을 선별할 수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저는 올 한 해에 있어서도 그리고 굉장히 그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도 제약 바이오에 있어서는 놓쳐서는 안 되는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상 그 제가 준비한 그 자료 중 하나가요. 올해 그 미래창조과학부가 바이오 R&D에 얼마만큼 투자를 지금 결정했는가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자료만 나오겠네요. 네, 그러면 전년 대비로 봤었을 때는 총 28%에 가까운, 그러니까 27% 정도 선에서 그 투자액을 증가를 했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전의 경우에는 이제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업종을 분류를 하다 보면 사실상 내수주로 분류가 됐었었죠. 네, 저희가 지금 봤었을 때는 과연 제약 바이오가 내수주로 분류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것만큼 지금에 있어서는 신약 개발에 대해서 기술을 수출할 수 있고 해외 시장에 대해서 그 마켓 쉐어를 늘릴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그 수출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나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 브리핑 해주셨었을 때는 밸류에이션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따질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이 된 것 같은데요. 걱정을 아직까지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봤었을 때 작년 대비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밸류에이션이 지금 저점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6월 달쯤, 작년 6월 달, 5월 달 이때 각광을 받았을 때보다는 조금은 더 편안하게 투자에 대해서 결심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밸류에이션 잣대로다가 자꾸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을 네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뭐 그런 그 근거와 타당성을 가지고 분석하는 거 저희가 뭐라고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성장형 섹터 쪽을 과연 밸류에이션 즉 뭐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PER, PBR 네. 뭐 이런 걸로 분석을 해서 접근한다면은 쉽게 지금 현재 매수할 만한 종목은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글로벌 단에서 봤었을 때도 국내 그 제약 업종에 대한 PER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뭐 같은 내용에 있어서 별로 색다른 것이 없는 물건에 대해서 살 때는 당연히 이제 싼 거에 대해서 좀 더 매력이 있겠죠. 그렇지만 신성장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비싸더라도 그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거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하셔야지 비싸다라는 가격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시기에는 오히려 그 좋은 종목에 대해서 좀 소홀히 여기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진스 파트너도 이 제약 바이오 업종 그 유망 업종으로 꼽고 있었죠. 네, 계속해서 이제 방송 나올 때마다 제가 그 바이오 섹터 이야기 자주는 안 나오셨잖아요. 네, 자주 안 나왔지만 꼭 나올 때마다 바이오 섹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항상 이제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또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네.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사실 저평가되어 있는 신약 개발 업체들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장에 나오는 실적을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매기면 이거 값어치가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개발하고 있는 신약들의 가치를 만약에 돈으로 부여를 한다면은 충분히 아직까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네.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이제 일반 제조업체들은 나오는 실적을 가지고 지금 뭐 PER 몇 배가 적당하니 PBR 몇 배가 적당하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도 바이오 업체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나올 수 있는 이 약의 가치 이걸 밸류에이션으로 당연히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한 번의 파동이 나왔을 때는 첫 번째 파동이었기 때문에 상승 파동이었기 때문에 일단 너도 나도 다 같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다면 2016년에 다시 한번 더 큰 2차 파동이 나타날 거다라고 제가 항상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2016년 파동이 나타날 때는 모두 다 가진 않을 것이다. 분명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옥석 가리기를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백진스 파트너도 이 제약 바이오 업종이 단편적으로 연초에 이 코스닥 상승 효과에서 중심,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네. 이런 가능성을 보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좀 더 긴 호흡으로 네. 투자 관점을 가져도 될 만한 어떤 그 상승으로의 진행을 전망하고 계십니까? 저는 긴 호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상반기 때 이제 많이 오르고 하반기 때는 좀 많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고점에 잡아서 이제 손실을 보신 분들이 걱정도 많으셨는데 밑에 떨어질 때마다 더 사야 된다 오히려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가 짧은 파동을 봤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2016년에 나올 파동은 2015년보다 2015년의 고점을 이제 넘어서는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2015년도부터 이슈가 본격적으로 눈앞에 나오기 시작했죠. 이제 한미약품 기술 수출 계약들이 연이어서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슈가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엔 그게 재료가 되고 그게 이슈가 돼서 바이오 섹터가 전부 다 강했습니다. 그러면 2016년에도 사실은 이게 고평가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바이오가 올라가냐 떨어지는 게 아니라 2016년에 그럼 나올 이슈가 맞냐 안 맞냐 이걸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016년
들어가자마자 뭐 종군당 일본 기술 수출 계약 건이 떨어지면서 지금 분위기가 다시 한번 불붙은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계약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개는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빈혈 치료제였기 때문에 사실 그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큰 시장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시밀러 쪽이죠? 네, 시밀러 쪽인데 근데 시밀러 쪽이든 아니면 신약 개발 쪽이든 지금 현재 블록버스터급 항암제가 뭐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제 뭐 희귀병 치료제들이나 이런 건들이 상당히 신약 개발에 관련 기술 수출이 가능한 건들이 많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셀트리온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시장에서 이제 가장 큰 규모의 어떤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미국 FDA 승인을 또 앞두고 있는 셀트리온 건도 있고 이렇다 보면은 이슈가 2016년에 2015년보다 오히려 더 풍부하다 이런 관점을 본다면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성장주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주가가 여기서 이제 장기 추세화된 상승이 나오려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실적으로 꽃을 피워줘야 됩니다. 결국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1월 지나서 2월 달부터는 국내 이제 중소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올 예정인데 작년도에도 좀 뼈아픈 우리가 경험이 있죠. 작년 7월 증시까지 움직임이 좋았던 제약바이오 업종이 8월 달에 그 2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되면서 급격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박세진 PB가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지금 현재 주가가 뭐 어떤 모멘텀으로 다시 움직여주고 있는데 2월 달에 실적 발표할 시즌에 실적이 또 기대치보다 못 미칠 경우에는 또 이게 조정에 또 빌미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항상 그 가져가야 되는 그 성장주 경우는, 시통이죠, 예, 이게, 그죠?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시세의 등락만 뭐 이렇게 약간 사이클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시장에서의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는 그 밸류에이션을 어느 정도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기업들이 다시 이제 재차 반등할 때 그 리스트에서 빠지지 않고 다시 그 반등을 주도하는 흐름들이 좀 나온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많은 또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게 시세를 또 뒤늦게 못 쫓아갔었던 기업들이 뭐 강한 반등을 또 보이면서 뭔가 순환매 성격으로 다 같이 오르는 것 같은 시장이 나오지만 이건 길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 지금과 같이 전 종목군이 다 네. 환호하는 증시. 예, 역설적으로 보면 그 지난 연말 전에 그 제약바이오의 그 매도 타이밍을 좀 어느 정도 놓쳐서 그 연말 조정을 그 뼈아프게 그 계좌에서 그대로 또 감내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사실 엄밀하게 객관적인 돋보기를 들여다대고 이 기업이 이제 실적으로 뭔가 증명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를 한번 체크를 하셔서 어느 정도 그 종목 교체라든지 아니면 판출입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뭔가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아까 뭐 파동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없었던 업종이 새로 태동하는 과정에서는 가장 간단하고 좋은 방법은 대장을 따라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또 숨은 진주들이 많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도를 하고 있는 쪽은 저희가 명확하게 또 눈에 꼽을 수 있게 그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대응해도 충분히 이 전체적인 업종의 상승세는 저희가 향유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결국은 이 이슈를 비껴나갈 종목을 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네네. 투자의 덕목이 되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약바이오 업종을 자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하죠.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는 종목들은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희 증시현선 뉴욕과 서울은 다릅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잘 간 경우가 많았었고요. 글쎄 뭐 이게 뭐 저희 자화자찬 자랑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전기차 같은 경우는 라스베가스 가전 박람회를 앞두고 일단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 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었죠. 네. 어땠습니까 전기차 쪽은요? 맞습니다. 그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사실 오늘 그 대북 리스크가 중간에 발발해서 변동성이 나올 때 가장 크게 빠른 낙폭을 보였었던 쪽들이 그 내일 이제 CES에서 좀 어느 정도 그 이벤트 드리븐 성격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특히 이제 뭐 카메라 모듈 쪽들도 그 낙폭이 좀 컸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기대감을 어느 정도 이슈에 기대해서 올랐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좀 한 템포 돌려볼 수 있는 좀 시기가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저 스스로도 이 자랑하는 거는 참 민망해야 하는데요. 그래도 좀 자랑은 좀 칭찬도 좀 가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더 물어볼 내용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는 더욱더 옥석 가리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제 전문가들이 보는 이 실적도 좀 잘 넘길 수 있고 앞으로 이슈가 또 좋은 종목을 우리가 선택해봐야 되겠죠. 윤보원 PB부터
그렇다면 네. 좀 옥석 좀 가려주시죠. 네, 목석 가리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사실상 박시진 PB님께서 그 앞서서 말씀을 잘해주셨었는데 가장 주도하고 있는 대장주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셔도 지금은 안심하실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있어서는 지금 셀트리온이 가장 선점적인 우위를 가지고 가고 있고요. 지금 수급에 대해서 살펴봤었을 때도 정말 그 미국에서 FDA 승인에 대한 가능성이 현실화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신약 개발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방송에서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이제 기술적인 수출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뭐 해외에 대해서 수출을 했었을 때 살펴보셨을 때 그 로열티에 대해서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거가 한미 사이언스가 그간에는 조금 더 적은 부분을 가지고 갔었지만 만약에 여기에 대한 분포가 좀 달라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한미 사이언스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보실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대장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저는 그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휴원스 같은 기업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보셨을 때는 안구 점안액에 관련돼서도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진출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런 의약품 외에도 어떤 그 바이오에 대해서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성장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봅니다. 네, 백진수 파트너도 이 제약바이오 업종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좀 투자 유망주로 좀 추려주시죠. 네, 일단 뭐 이전부터 이제 계속 좀 좋게 봤던 종목은 이제 항상 말씀드린 종목 이제 바이로메드라든가 이제 셀트리온 이 두 종목은 계속해서 좀 우리가 추적을 하고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워낙에 이제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또 새로운 종목 한 종목만 더 말씀을 드리면 HLB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HLB요? 예, 국명보트 만드는 이제 조선 기자재 업체로 봐야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왜 바이오 업종이 됐느냐? 이 자회사인 LSKB 파트너스라고 하는 아파티닙이라는 항암제를 치료제를 만든 자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예, 중국에서 먼저 임상이 됐었고 위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다른 암은 지금 현재 3상이 진행 중인데 위암 부분에 대해서 2014년 12월에 이제 시판이 떨어졌습니다. 즉 임상 3상 완료하고 중국에서 시판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지금 전 세계에서 그 위암 치료제로 봤을 때 이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이제 아바스틴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게 로슈 제약사에서 만든 글로벌 제약사에서 만든 약인데요. 글로벌 판매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조 정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약이 2008년도에 중국에서 시판이 됐습니다. 중국에서 시판이 됐고 6년이 지난 2014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아바스틴이라는 위암 치료제가 500억 정도가 팔렸거든요. 근데 아파티닙 같은 경우에는 2014년 12월에 판매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딱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중국에서 그 항서제약이라고 하는 1위 제약사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아이탄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500억 정도가 또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로슈라는 그 대형 제약사에서 만들었던 이 아바스틴이라는 위암 치료제가 6년이 걸려서 판매고를 올린 정도의 수준을 지금 아파티닙이 1년 만에 지금 따라붙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바스틴은 이제 주사제인데 이 아이탄이라고 하는 아파티닙 같은 경우에 알약으로 나왔는데요. 이제 또 되게 효능이 좋다. 이렇게 지금 좀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직 잘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고 주가도 바닥권인데 한번 같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업종만큼 많은 정보가 필요한 이 투자 업종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제약바이오 업종을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이 공부와 또 여러 가지 발로 뛰는 정보 취득을 하시는데 주력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백진수 파트너가 얘기해 준 것도 결국은 물론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 뭐 뉴스화 돼 있는 거긴 합니다만 네. 실질적으로 일반인들한테 널리 퍼져 있는 내용은 아니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시판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도 좀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리고 그러자니 또 중국까지 가볼 수도 없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어느 정도 팔리고 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네, 박세진 PB도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작년도부터 계속 그 긍정적으로 전망한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좀 유망하게 지금 현재 전망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아까 백진수 대표가 언급해줬었던 그 HLB 관련해서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저는 항서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직접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슈를 이제 면밀하게 좀 보면 사실은 HLB의 그 표적 항암 치료제는 항서제약한테 전량 판권을 다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판매고가 크게 급증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이제 HLB 쪽으로 직접적인 그 이익 유입은 사실은 앞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이제 그 중국의 그 항암 치료제에 대한 그 승인 허가 표준 자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에 미국의 FDA까지 진입이 어렵죠. 예. FDA도 중국에서 통과가 됐다라고 그러면 미국도 수순적으로 된다라고 보는 게 맞아서 이제 미국으로의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상황이고요. 힌트가 나온 게 그 항암제 같은 쪽이 중국에서 엄청나게 판매고가 많다라는 부분은 올해부터 사실은 중국은 그 중증 치료제들, 특히 이제 항암제를 비롯한 여러 중증 치료제들이 의료보험 대상이 되는 원년입니다. 그래서 그 올해 보면은 이제 IHA 그 전 세계 이제 헬스케어 네트워크에서 그 제시한 3대 그 유망 저 신약 분야로 첫 번째가 항암제,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면역제제, 세 번째가 그 당뇨병 관련 치료 물질 이렇게 세 가지를 꼽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많고 얘기만 들으면 다 너무 꿈 같은 뭐 요새 뭐 붙이는 인슐린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재료들이 많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쪽들은 시장 규모가 커지는 쪽들 명확하게 좀 닿아 있는 쪽들로 파이프라인을 좀 압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런 종목들은 이제 많이들 언급을 해주시니까 거기에 한 가지 조금 덧붙이자면. 그 의료기기 쪽들 아까 뭐 윤보원 과장께서 잘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인공눈물 같은 부분들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에서 아주 크게 태동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쪽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최근에 그 디오나비를 앞세워서 아주 그 높은 실적을 좀 그 내고 있는 그 디오 같은 업체들 아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이제 투자 유망 종목군들을 이렇게 좀 추려주고 있는데요. 물론 뭐 그 외에도 여러 종목들이 있겠죠. 지금 현재 뭐 신약 이슈도 있고, 또 4분기 실적도 개선 기대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있는데, 근데 지금 하나 공통적으로다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한미약품하고 셀트리온은 그냥 좋은 쪽으로 묻어가시는 거죠, 지금 현재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다. 그러니까 거래소 제약주의 대표격인 한미약품. 이쪽에 대해서 투자 유망주를 부인하시는 분들은 없다고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코스닥의 바이오의 대표격인 셀트리온은 모두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까? 네, 좋습니다. 예. 윤모 PB 맞습니까? 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백진수 파트너 네, 그렇죠. 동의하시는 거죠? 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이 문제를 제외를 할까, 이 종목들을 제외를 하고입니다. 그걸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긴급한 이슈와 또 시장에 대한 분석, 그리고 또 오늘 시장에서 중심이 됐던 종목군까지 분석을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이제 내일 시장에 대한 또 투자 전략을 구성해 봐야 되겠죠. 그 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야간 선물 지수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야간 선물 지수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34.30포인트로 진행되고 있고요. 정규장 대비 0.49%의 하락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매 주체별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이 약 한 640계약 정도 내외의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가 500계약 정도의 매수,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150계약 정도의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전문가의 시장별 투자 의견부터 보고 투자 전략 구성하겠습니다. 백진수 파트너는 거래소는 매수의 의견, 코스닥은 보유의 의견을 주고 있네요. 하지만 반대로 윤보원 PB는 거래소는 보유, 코스닥은 매수의 의견입니다. 두 분이 반대로 제 의견이 제시됐네요. 백진수 파트너부터 그렇다면 이 투자 의견에 대한 근거와 전략을 제시해 주시죠. 네, 근데 일단 지금 유가가 급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 지금 저 투자 의견을 보내드린 건데요. 바꾸실 겁니까? 네, 일단 둘 다 좀 관망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매수 관점으로 보기에는 지금 유가 하락이 폭이 너무 좀 크고, 그리고 이미 전저점을 좀 깨고 내려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투자 전략 내용을 보시면은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리고 확인이라고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리고가 뭐냐면 이제 미국 나오는 경제 지표, 그리고 중국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나 부양책, 그리고 유가, 이 세 가지 향방을 보면서 우리가 시장을 예측하지 말고 그 향방을 보면서 그 이슈에 따라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지금 유가 쪽으로 글로벌 시선이 지금 집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가에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첨언을 드리면, 지금 유가가 지금 최근에 폭락하고 있는 이유는 사우디와 이란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오펙에서 감산 협의가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서로 죽이기 게임이고, 사실은 그 둘이 싸우게 되면 둘이 죽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 자원국들이 먼저 떨어져 나가서 죽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우려감이 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데, 정치적인 이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언제 해결이 될지도 모르는 거고, 또 어떤 다른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또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수급의 논리에 의해서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외적인 이유에 의해서 유가가 폭락을 하는 거라면 거기에 대한 반등도 우리 좀 기대를 해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 입장 같은 경우에는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국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휘발유 가격 아껴서 그 돈 가지고 주식 투자하면 참 딱 좋은 시나리오인데요. 네, 그게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죠. 네. 알겠습니다. 윤보은 PB도 내일의 네. 시장 전략을 구성해 주시죠. 네, 거래소에 있어서 지금 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지금 대외적으로 걱정을 할 만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있다라는 거였었고요. 사실상 미국에 있어서 뭐 금리 인상의 속도에 대해서는 지금 자체는 논의 문제가 됐을 거라고 어느 정도는 좀 관심이 떨어지셨을 거라고 보이긴 하지만 지난 그 제조업 쪽의 고용 지표는 별로 좋지 않게 나왔었지만 오늘의 서비스업 쪽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었을 때 또 한 번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사소한 자잘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래소에 있어서는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쉽게 지금 비중을 줄이시기도 좀 힘드실 것 같아서 거래소에 있어서는 보유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코스닥에 있어서는 매수의 의견을 드렸는데요. 그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 봤었을 때는 사실상 코스닥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대외 변수들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익 실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좀 꼭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저처럼 생각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수의 그 시원한 상승세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점의 매수나 아니면 아직까지 지금 그렇게 마음에 드는 가격은 아니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보유의 전략으로 매수를 생각을 하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희가 계속해서 언급해드렸었던 성장주 섹터라든지 아니면 지난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있어서도 영업실적이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내수주 쪽에 있어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던 뭐 컨텐츠 쪽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 봤었을 때 CJCGV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CES 관련에 있어서는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차익 실현에 대한 그 조정에 대해서도 대비하시는 모습을 가지셨지만 스마트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스마트카라고 했었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IT 기술에 대한 부분도 오늘 보셨을 때는 ESV라고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거를 봤었을 때는 스마트카 내에서 영상 처리를 하는 기업입니다. 네, 그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컨텐츠 되게 상당히 좋아하시네요. 그러게요.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세진 PB도 좋은 쪽보다는 이제 거래소 쪽 좀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거래소가 지금 그야말로 내후 외환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거래소의 진정은 어느 정도 시점부터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거래소 전체적인 방향성은 저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매크로 변수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정이 되는가랑 무관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기업 이익이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매를 맞은 다음을 사실은 기약하는 게 맞다라는 실적 발표 생각이 끝나야겠네요. 예, 그 정도를 현실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사실 움직이는 게 기회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는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염두를 하는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8일날 삼성전자가 예비 실적 발표하네요. 맞습니다. 예. 하나 여기서 저희가 좀 안내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내일 증시현선 마켓 이슈 투데이에서는 이 삼성전자의 예비 실적 발표의 전망과 그에 따른 증시 영향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시간에 자세히 분석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